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라방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저희 목요일 밤 11시에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우리 시간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라서 수라방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 엄마 선생님들 입장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늦은 시간이라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처음 시청하실 때에는 입장하시고 나면 화면이 조금 흐릿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혹시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경우에는 자체 볼륨 키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럼 소리가 들릴 거고요. 이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이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때로는 방송이 좀 끊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다가 하트를 누르시게 되면 시청하시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미 9시부터 대기 탔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할 주제는 바로 사고력 수학이에요. 제가 이 라방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면서부터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사고력 수학 이야기 해주실 분 모셨는데요. 저희 수라방에서 도형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다양한 주제로 많은 조언과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사고력 수학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잘 알고 계시는 사고력 수학 팩토, 노크 그리고 학원 프로그램인데요.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인 CTM 클래스 모두 다 개발하신 지식가 상상 연구소의 김성국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엄마 선생님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형에도 나오고 서술형에도 나오고 사고력에도 나오니까 이렇게 너무 막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원래 제 전공은 사고력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또 대표님이 나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한원조 대표님이. 근데 요즘에 한원조 대표님이 자꾸만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원주 대표님하고 사고력 수학에 대한 인터뷰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또 전달력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겨주시고요. 네.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이제 공황장애는 계속되고 있고요. 네. 계속 이제 빨리 낫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어떤 일이든지 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즐겁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즐거워야 이제 제가 쓴 책을 푸는 애들도 즐겁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네. 좀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네. 즐겁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즐겁게 같이 함께 해요. 이미 벌써 사고력 수학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이 하트는 되도록 참아달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잠깐 시청이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방송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사고력 수학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 사고력 수학이라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사고력 수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고력 수학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왜 사고력 수학이 시작됐는지가 먼저 궁금해요. 네, 요거는 이제 저도 대표님, 그러니까 한원조 대표님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안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 정도겠죠? 2000년대 초중반대 시작이 됐는데,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생략을 하고, 대충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 네. 그리고 이제 수준별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이제 기본 단계, 응용 단계, 그 다음에 심화 단계. 네. 이걸 갖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기본을 해서 잘 풀면 응용으로 넘어가고, 응용을 해서 잘 풀면 심화로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되풀이되는 학습을 갖다가 주로 이제 그때까지는 그런 식의 학습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학습의 문제점이 뭔고 하니, 실제로 그렇게 막 풀면서 자기가 다루어 본 유형이나 난이도는 잘 풀지만, 그렇지 못한 난이도는 잘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푸는 애들은 잘 푸는데 못 푸는 애는 못 푼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제 여러 이제 뭐 사교육이든지 그쵸.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나온 해법이 자기주도식 학습이라는, 요즘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때 처음 나온 말이에요. 자기주도식 학습. 네. 결국에는 이 수학 학습은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데 이제 방점을 찍게 돼요. 그러면 자기주도식 학습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과로 가지고 할 수 있나?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주도식 학습을 하려면은 애가 어떤 문제를 보고는 딱 그냥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문제여야 되는데, 네. 그 특별한 문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의 NCTM이라는 일단 그 선생님들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이렇게 나오는 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되게 재밌고 특이하고 새로웠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들이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은 문제로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네. 영재교육은 입시 문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애들이 조금 풀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스스로 찾아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사고력 문제, 사고력 수학의 시작이었어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고력 수학의 어떤 이런 용어들은 그때 당시에 이 사고력 수학 학원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뭐 CMS, 뭐 CMS, 와이즈만 뭐 이런 1세대 학원들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사고력 수학 문제가 이런 거야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식 학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의 경향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사고력 수학이 대중화됐으니까 이건 약간 사고력스럽네 아니면 이건 사고력적이지 않고 교과적이네 이런 구분은 가능하지만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넓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좀 애들이 좀 새롭네 낯서네 근데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수학들은 다 사고력 수학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지금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사고력이라 하면 이제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고력 수학을 했을 때 그 교육적인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고력 수학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사고력 수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화가 됐어요. 네. 대중화가 됐다는 거는 사고력 수학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팩토죠. 팩토. 네. 팩토 같은 책이 이제 다른 교과책이나 연산책을 위협할 만큼 충분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예전에는 사고력 수학을 영재교육은 입시를 대비한다든지 특목고를 미리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만 미리 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특목고나 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죠. 옛날보다. 특목고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이제 선행학습 위주의 시험을 보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상위권뿐만이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한테도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주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렇다는 건 그럼 소비자들이 당연히 사고력 수학이 뭔가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고력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턱대고 그냥 좋다니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이게 뭔가 좋다고는 하더라라고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왜냐하면 사고력 수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옛날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비판이에요. 네.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뭐에 도움이 되는 건데 라고 할 때는 사실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사고력 수학이 대중화되는 것도 있고 실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사고력 수학을 했던 애들이 이제는 대입까지 충분히 잘하면서 일종의 검증을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고력 수학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일단 효과가 있냐면 제가 일단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자기주도식 학습을 얘기했는데 왜 사고력 수학으로는 자기주도식 학습이 되고 그렇지 않은 보통의 교과 문제로는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원래 사람은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원래 흥미를 느껴요. 네. 흥미를 느끼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답이 뭘까? 누구나 궁금해하죠. 근데 애들이 점점 수학 교육을 하면서 교과 수학을 하면서는 그런 흥미를 잃어가요. 이 문제는 뭐 배웠지, 뻔하지, 아니면 선생님에서 가르친 대로 그냥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여전히 신선한 자극을 주는 문제들은 보자마자 여전히 그런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흥미나 호기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 또 그걸 갖다 자기 혼자서 5분, 10분 이상 매달려가지고 혼자 풀었을 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애들한테 되게 큰 자신감을 줘요.
이거는 교과에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풀어봐.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자신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아, 이건 나 혼자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실제 자기 혼자 해결해 본 경험, 혹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문항을 다가가 본 경험,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 나름의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해본 경험들이 애들한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고력 수학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고력 수학은 대체로 답이 한 가지로 한정되는 문항보다는 답도 여러 가지고 풀이 방법도 여러 가지인 문항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 하면은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딱 정해진 풀이는 물론 다 있어요. 우리가 그 답안에서 요구하는 뭐 정답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애들이 다른 어떤 영역을 응용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어 라고 말할 만한 여지가 훨씬 많은 많죠. 문제들이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 하나를 봐서도 그냥 이 문제 하나 풀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사고력 학원에서 토론하는 이런 걸 봐도 아이들끼리 막 열심히 토론하게 돼요. 나는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었는데 이 방식이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막 공유하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창의적인 생각하는 능력이 들고, 이제 네. 길러지게 되는 거죠. 네. 그전에는 답이 하나라고 생각했을 땐 당연히 창의성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답 하나니까 끝. 난 배웠어. 근데 이게 답이 구해지거나 구해지지 않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풍부하고 유연하게 보는 사고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저는 창의성이 자라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즉,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신감, 자신감. 새로운 문제에다 자신감, 네. 그 다음에 사고의 확장을 통한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력 수학의 교육적인 첫 번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좋은 그럼 사고력 수학을 모든 아이들이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예, 뭐 지금 바로 이제 또 올라오고 있는 질문 중에 그런 토론 수업이 가능할까요? 이거랑 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어떤 사고력 수학 학원들은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사고력 수학을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일단 이건 애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노라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꼭 해야 되는 건 더 중요한 건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초등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연산과 교과다. 네. 그거는 언제나 이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네. 나머지 것들은 애들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이는데 뭐 더 할 거 없을까?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일반적인 수학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한다. 뭔가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을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고력 수학이긴 해요. 근데 이제 모든 애들이 다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는 아니지만 반드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 저학년까지는 한 번쯤은 접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려요. 저는 사고력 수학 전문가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굳이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도 돼요.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도 아까 다시 처음에 목적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특정 보드게임 아니면 특정한 수학 앱 그 다음에 수학적인 퍼즐 책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문제적 남자 같은 희한한 문제가 나오는 거 수학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즉 목적이 더 동일한 거죠. 뭐냐면은 애들한테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길러주는 그런 비교과적인, 교과 외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라 그러면 저는 전부 사고력 수학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력 수학 활동은 아이들이 유아에서 한글을 떼는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꼭 한 번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올려주시는 질문들이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사고력 수학이 교과 공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네네. 사고력 수학을 안 하면 사고력은 발전되지 않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오늘 하는 내용과 다 비슷하니까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토론 수업에 대한 얘기는 저도 이제 사고력 수업을 하는 많은 학원들을 알고 있는데 토론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교구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C2N 클래스는 교구 중심의 활동을 주로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토론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요거는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면 학원마다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토론 중심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사고력 수학 활동이 어렵다고 하시고요. 꼭 학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저도 근데 이거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사고력 수학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집에서 할 만한 전문적인 교재가 아직 조금 미흡하다고 봐요. 조금 더 쉽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재가 나온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확실히 엄마표로 하기에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에 좀 더 의존한 경우도 많고 또 학원의 장점은 확실히 또래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토론식이든 교구 활동이든 엄마랑 하는 거랑 또래들이 하는 건 너무 달라요. 네. 또래 활동이 애한테 되게 의미를 크게 가지는 경우에는 학원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이는 있어요. 네. 아닌데 근데 오히려 또래 활동을 더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쟁적인 수업 모드에서 집중을 못한다든지 쉽게 좌절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엄마랑 같이 활동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애의 성향에 맞게 네, 선택을 성향이 해주셔야 중요한 됩니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미 또 질문을 또 올려주셨거든요. 네. 과연 이제 저학년에서는 그래도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학년 때 이제 미처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사고력 수학을 하지 않으면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가서 힘들어지는가 그것이 매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솔직히 이제 좀 더 까놓고 얘기해서 초등 때 수학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초등이 아니더라도 저는 매일매일 사고력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고등학생도. 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초등 고학년부터는 사고력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져요. 즉,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교과 내용이 많이 많아지고, 그때부터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뭐 선행도 좀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걸 할 게 많아지니까 사실상 사고력이라는 거는 조금 저학년 때 교과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그리고 평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그때 시간도 좀 남으니까 이때 사고력 수학이란 걸로 차라리 애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라는 의미에서 초등 저학년 때 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력 수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무조건 힘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걸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 고등에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너무 복합적이고 많아요. 사고력 수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가 힘들어한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력 수학을 해본 애들이 뒤에 나중에 더 포기하지 않고 잘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렇죠. 경험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대체로 지금 특히 교육 특구들 있죠? 네. 대치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목동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옛날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애들한테 막 이것저것 다 시키는 게 유행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즉 애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시키자 해서 지금은 결국에는 그런 교육 특구에서 딱 사교육 수학의 대세는 딱 두 가지예요. 네. 사고력과 선행 이 두 가지만 남았어요. 네. 사실 나머지 것들 막 예전에는 막 이런저런 수학들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한 지난 10년간의 경향을 보니까 사고력하고 선행은 해보니까 다 중고등학에 영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사고력하고 선행은 남더라고요. 근데 선행에 대한 얘기는 뭐 되게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는 다른 자리에서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사고력에만 초점을 맞춰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력이 결국에는 나중에 중고등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 사교육 학원들이 갖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사고력 했던 애들이 확실히 특목고도 잘 가고 자사고도 잘 가고 그 다음 고등학교 때 대입 성적도 더 좋네? 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력은 이제 초등학교 때 필수로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이런 그 사고력 수학이 이렇게 중고등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사고력 수학의 목표는 사고력 수학을 했을 때 효과는 또 1차적인 효과는 다른 거고 두 번째 이제 이 사고력 수학을 했을 때 중고등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가는 아까 처음 말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 좋아함을 싫어하는 애들에 비해서 더 오래 가져가요. 네. 즉 흥미를. 네. 즉 사고력 수학을 다루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 폭넓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뤄봤기 그렇죠. 때문에 수학 문제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오래 가져가요. 그러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재미를 갖다가 다른 애들보다 좀 더
그러니까 중학교, 꾸준히 고등학교 때 하게 되죠. 잃지 않고 네. 계속 가져가게 되기 네.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력도 물론 좋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본연의 순수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덜 지쳐요. 근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학은 실제로 그런 끈기와 인내심, 집중력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확실히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했던 애들이 중고등에서도 조금 더 다른 애들보다 수학 문제를 그나마 더 즐겁게 푸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낯선 문제를 스스로 이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사고력 문제를 푼 그렇죠. 애들은. 네. 그럼 그런 애들은 적어도 그걸 안 해요. 뭐냐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 과외를 많이 할 때 또 네. 역시 상위권과 중위권 애들이 나눠지는 결정적인 차이는 중위권 애들은 약간 꼬우면 문제를 중간에 가다 포기해버려요. 네. 아, 나 이거 안 돼. 왜냐면 나 이 문제는 안 풀어봤어. 아, 네. 근데 이 사고력 문제를 해본 애들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해볼까? 적어도 한번 보자마자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 차이가 무조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어보진 않지만 그 차이가 어떤 건지는 느낌이 오시죠. 그 차이는 변별력 가진 몇몇 문제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 시간을 갖다가 이 문제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아닌 애들은 바로 포기해버리고 그냥 시간을 남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중학교 초반에 형성되면서 고등학교까지 쭉 가요. 그리고 저는 그게 사고력 수학을 다뤄본 경험이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고력 수학을 갖다가 초등 저학년에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리고 그게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 고등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물론 사고력은 하면 좋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는 건 도움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고학년도 여유가 된다면 하시고 교과나 다른 선행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애들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은 애가 재밌어 한다면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사고력 활동이라는 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사고력 교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세요. 네. 그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보드게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특정 교구도 있을 수 있고, 네. 수학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주 활성화돼, 커리큘럼화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이제 교과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사고력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애들한테 수학 체험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곳을 방문하게 하는 것도 다 저는 일종의 사고력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든지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중에서 사고력 수학을 안 하면 사고력은 발전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아주 네, 명확한 네. 답이 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르다의 논리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사고력에 네.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거 자체는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네.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새롭고 뭔가 애들이 이런 것도 수학이네? 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은 그 나이대에 맞고 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애들이 그걸 할 시간이 있고 같이 할 만한 또래나 엄마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엄마랑 가능한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문제집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현재로 나와 있는 건 좀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도 수준별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91031 교재 같은 경우, 네. 뭐 이런 교재는 완전히 영재교육원 대비 이제 새롭게 나온 1031 교재는 그렇지 않은 걸로 네. 아는데, 그러니까 필지 수학 같은 필지수학, 경우에, 네. 필지 수학 같은 교재는 완전히 영재교육원 대부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고급 문제를 풀면은 답을 보고 풀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집은 엄마가 해줄 수가 없죠. 애가 막혀도 뭔가 해줄 수도 없고, 그 전문적인 이런 그 사고력 강사나 영재교육원 대비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영재교육을 목표로 할 때 그런 거고, 네. 낮은 단계의 사고력 문제들도 좀 찾아보면 있어요. 그 뭐 제가 아닌데 타사의 교재들이 많아서 다 이렇게 난이도별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 애한테 풀려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뭐 저희가 보면 이런 다른 카페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샘플 교재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조금 아니면은 그 애랑 같이 서점에 가서 한번 앉아가지고 풀어보면서 이것 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좀 낮은 단계부터는 해주고 또 엄마도 그 답지를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나도 가르칠 수 있겠는데? 이런 거는 문제집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들은 사실 우리 엄마 세대들은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에 안 익숙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걸 이해해서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엄마들 중에도 뭐 공부방 경험이 있다든지 사고력 수학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도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엄마들 눈높이에 맞는 사고력 교재를 기획 중에 있긴 해요. 근데 뭐 네. 하지만 그거는 뭐 기획 중이니까 네. 언제든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사고력 문제 푸는 걸 싫어하는 아이가 네.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연 좀 쉬었다고 풀려야 될지 아니면 뭐 교재를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억지로 시켜야 네, 될지. 그렇죠. 억지로라도 네. 시켜야 될지. 그렇다면 과연 억지로 시키는 게 아이한테 과연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뭐 우리 저 예전에 그 도덕 문제 생각해 보시면은 뭐 억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된 답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란 말도 하면 무조건 답으로 체크한다든지 뭐 많은 네. 뭐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잘못된 답안인데 딱 봐도 이제 억지로라는 말은 되게 안 좋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과연 이제 억지로라는 게 나쁜가 하는 부분은 솔직히 좀 이제 그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했고 고등학교는 과학고를 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최상위 집단들을 만난 케이스예요. 학창 시절에. 근데 최상위 집단들은 보면은 최상위 집단이라고 해서 룰루랄라 이러면서 공부하냐면은 절대 안 그래요. 최상위 집단도 공부를 싫어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른들이 일을 싫어하는 것처럼 네. 돈 벌려고 하긴 하지만 애들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공부는 싫어해요. 네. 당연히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집단이 다른 애들하고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저는 과학고 가서 발견했는데 이런 애들은 내가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의식이 확실해요. 네. 즉 나는 나중에 애들마다 다 다르죠. 나중에 뭐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뭐뭐를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라는 목적의식이 일반적인 그 보통 인문계, 자연계 그 학교 애들보다 훨씬 명확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되게 그냥 편안하게 해요. 근데 그런 걸 모든 애들이 다 가지면 좋겠지만 억지로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최상의 애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많은 경험적인 것들이고 그 최상의 애들이 아닌 경우에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초등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는 이제 잘하는 애들이 얘기였고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이제 슬슬 3, 4학년 되면은 항상 얘기하자면 수포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수포자들이 되는 아이들은 그냥 싫어요. 사고력 수학이 싫은 게 아니라 사고력 수학도 싫고 연산도 싫고 앉아서 그냥 책을 바라보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요 경우에는 사실 사고력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애랑 진솔하게 이제 대화를 하고 애가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기만의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다시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하위권으로 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어쩌면은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 애가 너무 공부가 안 맞다. 그럼 차라리 다른 활동들을 해가지고 애가 좋아하는 쪽으로 애를 성장시키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걸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애랑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어떤 또래 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 같냐? 네. 너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싫어졌냐?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같이 엄마랑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한 번쯤은 네가 중학교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런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사고력 수학은 좀 다른 영역이죠. 네. 그런데도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는 부모님의 몫이라고 봐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애들은 유독 사고력 수학 문제만 그렇죠. 풀기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네. 즉 예를 들면은 연산, 교과 다 잘 풀어요. 네. 근데 사고력 수학만 주면 싫어하는 거야. 이거 싫어. 엄마 나 이 책은 싫어.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약간 자기가 어려워하는 상황은 되게 피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애들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잘 안 다루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쉬운 문제만 풀어서 100점 받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그동안 또 했던 경험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애들이 아마도 계속 쉬운 것만 해왔고 또래들 사이에서도 연산 이런 거 100점 맞아서 나 수학 잘해. 칭찬 라고 많이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는데 자부심 있고. 오히려 사고력 문제는 어떤 문제는 풀어보니까 자기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잘하죠. 잘하는 경우도 있고 의외의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이상하게 해보니까 잘 안 돼. 네. 첫 문제부터 막혀. 네. 이러면 딱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전까지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이 문제를 보니까 난 기분이 나빠. 네. 나는 좌절하고 있어. 네. 이런 경험들이 너무 약한 경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부터 조금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왜 그런 게 생기냐면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을 못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답을 못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애들마다. 네. 근데 이래도 괜찮아. 네. 이건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자. 다른 문제 풀어볼까? 네. 실제로 사고력 문제는 영역별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는 못하는 애들이 잘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다 단지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는 못 풀었으니까 난 잘 못한 거야. 난 사고력 문제 못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력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건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결과 중심이 아니란 거예요. 이 문제를 네가 잘 풀었을 때, 잘 풀었구나, 너 천재야, 칭찬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애가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 어디까지 다가갔나 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평가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너 이 문제를 못 풀었지만 이 생각은 너무 좋아.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를 통해서 네가 그냥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는 게 좋은 거야. 엄마는 그게 너무 좋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기억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경우에 보통 사고력 문제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거 또 틀렸네? 나 사고력 문제 싫어. 못했으니까 싫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더라도 다시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중학년 아니면 고학년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학년이면 이제 다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사고력 수학을. 근데 중학년이나 고학년이면 조금 쉬운 사고력 책,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영재교육원 위주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문항들이 많이 있고 애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과 사고력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는 좀 있어요. 네. 뭐 몇몇 학원 프로그램 중에 교과를 기반으로 한 조금 이제 교과 밀착적인 조금 쉬운 사고력들을 다루는 아니면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력. 뭐 저희 제품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지만 C2N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일반적인 사고력 학원에 그거보다 확실히 수준이 조금 낮은 단계부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교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식의 이제 우리 자전거로 치면 옆에 바퀴가 달려있는 사고력 있죠. 그런 사고력들로 조금 사고력 문제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미 싫어하게 된 아이는 아무래도 뭐 단계를 좀 낮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보통 사고력 수학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마다 예를 들면은 수연산을 주는데 되게 못하던데 규칙 영역을 주니까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규칙 영역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와, 너 이거 규칙은 되게 잘하네. 규칙은 너 되게 잘하잖아. 그러면 이게 다른 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런 경험을 계속 씌워줘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질문과 좀 반대인 경우인데요. 사고력수학 문제 풀이만 좋아해요. 그렇죠. 교과 수학과 연산은 싫어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고민되네요. 고민되는데 실제로 이런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딱 그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요즘에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실제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교과 수학 연산에서 실제 이걸 싫어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수학 시간을 싫어하게 돼요. 수학 시간이 재미도 없고, 그리고 나는 수학은 못하는 아이야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죠. 맞아요. 서로 비교하니까. 저희 수학 프로그램 중에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수학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니까 C2N 클래스나 C2N RAT 같은 걸로. 근데 이런 걸 해서 나는 이런 건 잘 푸네? 라고 해서 역으로 조금 더 시간을 들여봤더니 교과 수학이랑 연산을 잘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즉 사고력 수학 문제 풀기만 막 5년, 16년 이렇게 좋아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갑자기 사고력 수학 문제 풀기를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1, 2년 정도는. 그러면은 사고력 수학 문제 풀기를 그냥 충분히 제 생각엔 한 반년 정도 시켜보고 아니면 그런 학원 프로그램을 따라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교과 수학, 연산을 시켜보는데 이때도 약간 아마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사고력 연산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릴 형식으로 막 문제 푸는 게 있고 약간 사고력 문제 비슷하게 그런 퍼즐 형태로 그림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연산책이 있어요. 그런 연산책을 한번 풀려보고 교과도 약간 사고력 기반으로 돼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교과 책들이 있어요. 뭐 생각 수학도 약간 그런 책이죠. 뭐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갖다 조금 약간 퓨전된 그런 책들을 풀려보면은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력 수학을 풀기 좋아하는 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한번 애들이 원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조금 더 애들이 흥미를 붙이게 더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특별한 교과나 특별한 연산책을 조금 풀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력 수학 풀 때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영역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영역을 선택하실 때 그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수연산이나 도형은 애들이 교과에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건 교과에서 나왔으니까 만약에 애들이 3학년 교과가 안 돼 있는데 3학년 사고력에 그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은 이 선행이 안 돼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 못 풀거든요.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도 물론 권장 연령은 적혀 있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단계와 학년을 연연히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 심화가 중요한지 사고력 수학이 중요한지 서로 다른 것이 맞죠?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고력 수학은 교과 외적인 걸로 조금만, 물론 이게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교과 외적인 수학을 사고력 수학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요즘에는 교과에도 사고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은 일단 교과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죠. 아, 교과 수학 나 이미 배웠어. 나 네. 풀어봤던 문제야. 그게 아니라 사고력 수학은 그냥 뭔가 나 이런 문제 안 풀어봤는데 근데 한번 왠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고, 교과 심화 문제는 요즘에는 점차 사고력 문제랑 비슷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교과예요. 네. 기본은 교과고, 교과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경시 같은 느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적인 느낌으로 바꾸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심화는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를 형식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별로 학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과 심화는 사고력 수학보다 고학년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고학년에서는 나중에 중학교 가서는 결국 그런 심화 문제를 통해서 애들 변별력이 나눠지니까 이제 슬슬 그런 걸로 조금씩 옮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고력 수학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산 얘기도 나오고 도형, 뭐 서술형, 사고력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시중에서도 이런 다양한 컨셉의 교재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들을 모두 풀리고 싶은데 모두 풀리자니 또 시간도 없고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아이의 성향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꼭 해야 하는 것, 필수가 있다라면 혹시 한번 추천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순서를 정해주신다면 순서를 정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막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전하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 수준별 학습은 오히려 간단했어요. 네. 애들 수준에 맞게. 애가 기본 잘 보면 기본. 기본 다 풀었으니까 응용. 응용. 근데 이제 요즘엔 그렇지 않죠. 도형 책도 있고 서술형 책도 있고, 이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혼란에 일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 특이한 책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개발을 했지만, 결국에 초등에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른 수라방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산, 교과 이 두 가지다. 이거는 뭐 다른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교육에서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연산하고 교과는 반드시 초등에서 일정 정도의 수준을 쌓아놔야 중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가 아무리 싫어해도 어느 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얘를 포기하면은 중등 이후의 수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산, 교과는 일단 필수니까 얘는 따로 봐주면 돼요. 네. 그 다음 나머지들은 반드시 필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도형, 서술형, 사고력 이 세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나머지 그런 다른 것도 있지만, 네. 먼저 도형은 이제 대표적인 교재가 플라토가 있죠. 이제 제가 지필을 했지만, 근데 도형의 목적은 뭐냐면은 도형 감각, 공간 감각을 기르는 게 목적이에요. 네. 즉 도형 감각, 공간 감각이 남들보다 유별나게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뭐 영유아 때 도형 교구나 이런 걸 갖다 많이 못 만져본 애들은 플라토나 늦어도 이제 다른 교구들을 만져보면서 반드시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도형을 애가 처음부터 잘해요. 애는 다른 애들보다 도형을 되게 잘하네. 그렇게 타고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굳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도형을 그냥 애가 좀 어렸을 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다 이러면 풀리는 건 좋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도형은 공간 감각을 기르는 게 목적이다. 혹은 도형을 다른 애보다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장되는 연령은, 도형은 일단 영아 시기부터 형성이 돼요. 도형 3, 4세, 감각. 3, 그렇죠. 4세 정도. 3, 4세부터 형성돼서 보통 초등 2학년, 1, 2학년 정도까지가 공간 감각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시기예요. 그 이후에도 물론 해야 하면 좋지만 그때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애가 도형 감각이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도형에 대한 거는, 애가 만약에 도형을 좀 어려워한다 이러면은 일정 정도 시켜주고 좀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택적인 거고, 활동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이 도형 교구 활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유아 때 하는. 그러니까 애가 물론 그걸 안 해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소수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넘어가 보면, 서술형은 보통 제가 이제 과외 경험도 많이 있고, 지금 제 주위의 친구들도 아직도 과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친구들. 근데 그런 과외하는 애들도 여전히 변별력은 수학에서 결국 서술형 문제에서 나는데요. 근데 그런 서술형 문제를 갖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연습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보면은 이제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외우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한글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수학 서술형을 해주면 좋다고 저는 요즘에 수학 독해를 집필하면서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다르게 문장이라든지 그런 낱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한글을 배우는 7세 이 정도에는 수학
독해에 대한 수학적인 독해력도 집중적으로 기른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를 못 푸는 애들한테는 이런 서술형 문제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맞지만 이것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때 언어력이 되게 좋고 독해력이 좋은 애들은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교과책 이런 데도 충분히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잘 못하고 아니면 중학교 때의 서술형 문제를 좀 더 잘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서술형 문제를 이제 7세부터 9학년까지 쭉 풀어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의 목표를 딱 가지고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자, 이거는 그러면은 7세부터 초등 네. 9학년까지는 서술형 문제는 필요하다면 해주는 게 좋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사고력 같은 경우는 사고력은 보통 언제 정도가 좋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백토 같은 이제 베스트셀러의 판매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6세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글을 좀 읽고 쓸 수 네.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누리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시기. 네. 누리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있는 수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제 학원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는 교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비치가 돼 있어서 만져보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때 이제 사고력 수학을 처음 다뤄보는 게 제일 좋고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한 초등 3, 4학년 이때까지 정도가 사고력 수학을 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도형은 공간감각의 목적이다. 서술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장제 서술형 문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고력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력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력이 좀 약하다. 애는 왠지 응용력이 약해. 한 번 본 문제는 잘 풀지만 갑자기 조금만 바꿔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애들한테 저는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향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등 중학년까지라도 이런 식의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다루어 보게 하는 이런 경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고력이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애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연산에 비해서 도형, 서술형, 사고력이 필수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각 단계별로 애들이 조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처지지 않을까. 아니면 현재 이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이런 문제들을 표적을 딱 이걸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풀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시기들은 아까 도형은 영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서술형은 한 7세 한글 뗄 때부터 초등 9학년까지, 그럼 사고력은 제가 볼 땐 6세부터 초등 중학년 정도까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가장 대표적인 커리큘럼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수준이나 성취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순서로 보면은 연산은 유아부터 초등 내내 필수라. 저는 초등 9학년까지. 그리고 유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는 도형, 사고력, 서술형 이런 흐름으로 가라라고 지금 중요성을 그렇게 이제 이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질문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유아 때 할 수 있는 사고력 활동이나 7세 시작은 어떤 걸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수라방에서 활동 위주로 또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창의수학과 사고력 수학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사실 창의수학이나 사고력 수학에는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같은데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면은 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교재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노크라는 이제 해법에서 나온 교재가 이제 사고력은 저희가 개발을 했고 창의력 노크. 창의력 노크는 따로 있는데 창의력 노크가 조금 더 이제 낮은 단계의 애들을 위해서 즉 나이대가 낮은 단계에서 만들어졌는데 요걸 보시면 어떤 느낌을 딱 알고 수 있냐면은 창의력 수학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것들과 연계시킨 새로운 형태의 수학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그 주제를 보시면은 뭐 달력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박물관, 요런 거랑 해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수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유아애들한테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자, 그러면은, 요것도 수학과 관련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새로운 생각들이나 독창성이라든가 창의성을 일깨우는 활동들이고, 사고력은 그거랑 다르게, 그래도 문제 해결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어떤 문제 해결 중심의 활동이라고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용어의 차이인 거지, 그냥 저희 쪽에서 업계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조금 더 애한테
더 수학적이지 않은 것. 이거는 수학적이지 않네. 뭐 일상을 통해서 다가간다든지 네. 미술 작품을 통해서 다가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통 창의 수학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 근데 사고력 수학은 그래도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의 형태를 풀어보는 형태로 조금 구분할 수 있지만 뭐 그건 이제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는 선생님으로서 구분을 해드리면 창의수학은 이제 보통 약간 개념을 좀 재미있게 교구를 위주로 좀 알려주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놀이식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고력 수학은 여러 개념이 혼용돼 있고 응용력을 길러줄 수 있는 이제 문제 위주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벌써 또 시간이 훌쩍 벌써 45분이네요. 네네. 저희가 방송이 1시간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또 당부 말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네. 지금 사고력 수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부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또 이어서 질문 또 몇 가지 또 한번 네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고력 수학을 제가 처음에 굳이 자기 주도식 학습 뭐 이런 식의 어려운 말을 굳이 써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 사고력 수학도 자기 스스로 풀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그런 잘못된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세대는 또 우리 세대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절대로 가급적이면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를 풀어준다는 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고력 문제집을 갖다 이렇게 애한테 딱 펼쳐주고 풀게 해요. 옆에서 지켜보겠죠? 그럼 애가 못 풀면은 옆에 있는 엄마도 선생님도 막 초조해지죠. 그리고 엄마랑 선생님은 이미 답지를 받거나 풀 수 있기 때문에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력 수학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도 잘 평가가 되지 않아요. 물론 구술 이런 데서 나오긴 하지만 특목고 구술이라든지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를 풀면서 애가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애가 혼자서 어떤 식으로 문제에 다가가는지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답을 중간에 알려져 버리는 이제 풀이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줘버리면은 아이는 역시 예전에 주입식 교육을 했던 때랑 똑같이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애한테 가능하면 사고력 수학을 할 때만은 최대한 애한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문제를 그치, 풀어도 한두 문제를 풀어도 긴 시간을 주세요. 네, 시간을 충분히 줘야죠. 그리고 시간을 준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주면서 또 옆에서 압박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10분 줄 테니까 옆에서 풀어봐 이러고 노래 보고 있으면은 아이도 알죠. 내가 이렇게 빨리 푸는 걸 엄마가 기다리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사고력 문제를 풀 때만은 아이도 그런 동기를 같이 가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 못 풀어도 돼. 대신에 우리 한번 이 문제는 혼자서 한번 열심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에 안 풀리면은 이 문제는 나중에 풀고 다른 문제 또 같이 한번 도전해보자. 대신에 그러면서 좀 애들이 풀리는 문제도 좀 섞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꼭 이제 가능한 개입하지 말고 지켜봐주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가르쳐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막 미치겠어요. 옆에서 막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저는 잘못된 사고력 수학이라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특히 저학년 때는 그렇게 꼭 해주세요. 한번 해봐 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애들이 계속 문제를 못 푼다 이러면은 애가 아직 사고력 수학을 풀기에는 다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원래 도형이라든지 난이도가 낮은 아니면 애가 못하는 영역을 봐서 수연사를 못한다면은 수연산의 기본 활동을 다시 돌아가셔서 그런 활동을 조금 교구 중심의 활동 중심으로 좀 재밌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사고력 교재에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단계를 낮춰도 괜찮을 그렇죠. 거고. 그건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맞아요. 확실히 다음에 모든 문제를 잘 푼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단지 그 문제 푸는 힘을 기르는 거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전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사고력 문제들이 지나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꼭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펜토미노라는 게 있어요. 펜토미노 보이시죠? 이 펜토미노란 게 정사각 위로 해주셔야죠. 이렇게 정사각형 5개를 붙인 모양인데 이 모양을 12개 모두 다 찾아내는 문제가 옛날에 영재교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한 30분, 20분, 30분 이렇게 주어져서 푸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문제가 요즘에도 당연히 사고력 수학책에 다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게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아이들이 30분에 이렇게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면은
굳이 답을 찾지 못해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문제의 답을 갖다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찾을 수 있는 애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사고력 수학을 처음 해본 애들은.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걸 영재교군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12개를 다 알아내야 되니까 결국에 애들이 다 외워요. 네. 이거는 W 모양, 이거는 L자 F, 모양 외우는데 네. 그렇게 외우는 순간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사고력 수학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예전에 영재교군을 그냥 들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했던 활동들이고 지금은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굳이 12개가 아니라 몇 개 정도만 찾아보는 활동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4개를 붙이면 테트라미노야, 5개를 붙이면 펜토미노야. 자, 테트라미노를 만드는 데는 몇 가지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펜토미노를 만드는 거는 네가 한 5개만 한번 만들어봐. 실제로 교구로. 그렇게 했을 때 요거랑 요런 같은 모양이니까 제외해야 되겠다. 요런 식의 과정만 거쳐도 충분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중복된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안 만들어도 될까? 그 다음에 요 모양과 요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돌리거나 뒤집으니까 같은 모양이네? 이런 인식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고력 책들은 저희가 개발한 이제 책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책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책도 여전히 이런 식의 영재교육은 입시를 위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문항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문제까지 풀을 필요는 없다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보통 보면 이 교재 뒤편에 뭐 영재교육원 대비라든지 아니면 최상위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 중에 몇몇 문제들은 굳이 아이들이 못 풀어도 되니까 그냥 한번 다뤄보는 건 좋겠죠. 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앞에 문제랑 뭐가 유사하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끝을 내는 게 좋고 너무 어려운 것까지 풀면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고력 문제인데 이거 너무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정적인 기억을 주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얻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질문을 좀 빠르게 네. 답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면 좀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해소하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럼 한번 응용 문제도 사고력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응용 문제이냐 아니냐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난이도 구분이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는 응용 문제도 그 아이한테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라면 사고력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예 그냥 교과 응용 문제라도 아이가 그런 문제에 생소하다면 당연히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 똑같은 유형의 응용 문제를 푼다면은 그거는 그냥 교과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사고력이 아니냐 우리가 목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네. 아이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도전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그냥 사고력 문제라고 불러보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사고력 수학. 교구 중심이 좋을지 교재 중심이 좋을지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것도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영유아 때부터 이제 연령이 자라나면서 아니라 성향? 연령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네. 연령에서 보면은 저학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구 중심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도형 영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구 중심으로 해야 되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자라나면서는 확실히 교재 중심으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또 영역에 따라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고학년에도 의미를 가지는 교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구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희쌤님이 앞으로 수라방에서 계속 이제 이거는 이런 학년 하기 좋아요. 이런 교과랑 하기 좋아요. 이런 사고력이랑 하기 좋아요. 이렇게 소개를 드릴 테니까 조금씩 하나하나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교구 중심이냐 교재 중심이냐에 따라서는 연령별로는 당연히 교구에서 교재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구들은 고학년에서 어울리는 게 있다. 네. 그 정도로 대답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향으로 봤을 때는 성향으로 봤을 땐 당연히 이제 어떤 이제 활동적이고 좀 어떤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또래들이랑 뭔가를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외향적인 아이들은 당연히 네. 또 경쟁적인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교구가 좋지만 경쟁적인 걸 싫어하는 애들도 반드시 있어요. 조금 더 소심하고 그냥 내가 잘 못하고 이런 건 엄마만 봤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들한테는 교구 활동이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역시 부정적인 기억을 줘버리거든요. 네. 그거는 아이의 성향을 엄마들이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학원을 선택하실 때 이 학원은 집단 위주의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 위주의 시험을 하는지 잘 그렇죠. 파악을 꼼꼼하게 하셔서 보셔야죠. 네, 네.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교재에 대해서 추천해달라는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 이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너무 타사 교재에 대해서 난이도나 이런 거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은, 제 입장이 굉장히 많이 난처해져요. 저는 예를 들어서 A 교재가 너무 쉽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쪽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카페 같은 데서 보통 보면 그래도 그 교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땡땡 이렇게 쓰시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원희생님이 땡땡 이래서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네. 다분히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재 추천은 조금, 제가 좀 나중에 그래도 그런 식의 공격을 받아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대가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조금 그렇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네. 개인적으로 나중에 혹시 저희가 어떤 다른 식의, 여기 이제 저희가 플라토 활동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오프라인 활동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활동들에서 혹시 만나시면 저희가 이제 책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늘 방송을 할 때마다 늘 질문을 하세요. 그래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 네. 주산이요. 주산. 네. 네, 주산이 연산에 도움이 네. 되는지 빠짐없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연산에 주산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일단 뭐냐면, 주산도 되게 대표적인 연산 교구잖아요? 네. 하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주산을 했을 때 장단점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뭐냐면은, 주산을 했을 때 결국 주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주산이 없이도 주산을 했을 때처럼 연산할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어정쩡하게 주산이 끝내버리면은, 주산이 없으면 연산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산을 하려면 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억나시죠? 어떤 애들은 주산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자기 머릿속으로 그려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는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산 한번 하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하고 재미없어서 안 했어. 근데 이제 주산으로 계산하는 건 했는데, 주산이란 게 어떻게 보면 연산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하나의 일종의 편견을 심어줄 수는 있어요. 네. 주산으로 계산하는 게 편했어. 주산이 없으니까 계산 못하겠어. 네. 이런 경험을 주는 거라면 단점이 되겠죠. 근데 주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연산 교구들은 그러한 장단점이 있고, 목표는 어디까지나 그런 연산 교구 없이 머릿속으로 혹은 지면 활동으로 연산하는 걸 목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걸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주산이 의미가 있고, 오히려 그걸 방해한다고 하면 주산은 안 좋게 되겠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고력 수학이 교과 공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물어보셨어요. 저는 초등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사고력 수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대 자기가 배우고 있는 교과를 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실제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사고력 수학이 몇 년 뒤의 교과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몇 년 뒤의 교과. 네. 즉, 지금 사고력 수학을 하는 거는 더 어려워지고 더 응용을 많이 하게 될 나중에 수학을 위한 힘을 기르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멀리 봤을 보셔야죠. 때, 네. 현재,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초등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3학년 교과가 시작되면서 애가 갑자기 교과에 흥미를 잃었는데, 수학이 싫어지고. 사고력 수학에 좀 재밌는 문제를 좀 풀게 하니까, 교과 수학도 할만하네라고 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우선 성적이랑 연관을 짓지는 마시고, 네. 수학에 대한 흥미, 이런 부분에는 큰 네. 영향을 미친다라고. 충분히 이제 뚫어갈 수 있는 일종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것도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혼자 푸는 게 있고 상의하면서 같이 푸는 게 있어요. 네. 자,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것도 제가 항상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게 맞잖아요. 네. 자, 혼자 푸는 게 좋은 게 있고 상의하면서 함께 푸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렇죠. 영역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교구 활동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상의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펜토미노 말씀드렸죠? 이거 12가지를 혼자서 풀어내는 거는 짧은 시간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건 또 의미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4명이 조를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학원이나 아니면 공부방에서. 근데 4명이 조를 지어가지고, 자, 우리 4명이서 이거 12개를 한번 10분 동안 열심히 그려가면서 찾아보자. 이랬을 때는 12개를 다 찾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아마 집단 활동의 묘미일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찾지 못한 조각도
같은 팀에서 찾을 수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찾아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럴 때는 뭐가 낫겠어요? 상의하면서 푸는 게 나은 문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집단 활동형 문항이 분명히 사고력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집단 활동형 문항은 따로 구분해서 좀 돼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그렇지는 않고 학원용 교재는 그런 걸 구분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어쨌든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문항에 따라 다르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 빠르게 정리를 할 건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다시 모실 건데 그때는 약간 저희가 선행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잖아요. 네, 선행. 그래서 올바른 선행, 또 나쁜 선행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 얘기는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연령별로 뭐 교재나 교구 사용법 등들은 제가 다음에 또 수라방 때 준비를 할 테니까 저의 경험에서 아이들이 재밌어 했던 것 위주로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날 거고요. 저희 수라방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와 함께 목요일 밤 11시에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답을 많이 해서 너무 뿌듯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